일단 뭐 사변적 실제로나 신유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한 10년, 20년 전부터 현대 예술에 많이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 이 예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계속 우리가 실제론, 신유물론, 또 사변적 실제론 이제 이런 이론들만 다루고 있는데 이 이론들이 단순하게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예술 또 뭐 건축, 뭐 인문학 전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방식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왜 이 이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론의 맞은편에 있는 이제 신실제론, 또 이제 신실제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제 그 고대나 중세의 존재론, 우리가 또 이제 기독교나 뭐 플라톤주의 뭐 이런 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좀 큰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 철학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역동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불견수라고 물고기는 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철학은 항상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정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비판이거든요.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아닌 것들을 만나봐야 돼요. 그 아닌 것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참이라고 생각했던 거, 진리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그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게 바로 이제 어불견수의 오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책들도 읽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꼭 하나를 고르실 필요도 없고 하나에 뭐 목숨을 매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어떻게 현대 철학에서 좀 굽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각 이론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세계나 존재나 인간에 대한 설명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취향대로 고르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해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김요한의 이론이 뭐냐, 뭐 이거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하르트만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 플라톤이 뭐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고민들을 담아낸 이론들이었고, 그런 이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다양하게 섭렵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나만의 이론, 나만의 고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변적 실제론과 관련해서 현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별히 이제 미술이나 조각이나 아니면 이제 건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뭐 한 3-4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몇 개 이제 그림만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제 유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론의 적용이보다는 예술이 세계를 상상하고 조직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인간 중심주의 의미의 후퇴라는 거죠. 인간이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또 인간이 세계를 읽을 수 있는 기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제 휴머니즘이 날아가는 거죠. 이제 뭐 기독교에서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줬군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신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태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신유물론도 마찬가지고 사변적 실제론도 마찬가지고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인간을 날려버려요.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물질, 이제 비인간화, 행위자의 전면화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인간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인간의 역사라고 해서 역사를 굉장히 이제 중시했는데, 자, 이제 휴머니즘이 날아가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든지 물질이든지 비인간적인 것들이 여기서는 에이전트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변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 역사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바꾸고 개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자연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합집산해가지고 그 안에서 관계, 어떤 방식의 관계를 갖느냐, 이건 이제 어떤 이제 배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세계가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표현이 아니라 작동과 존재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작가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걸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작품 속에서 있는 어떤 표현들을 내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의 입장이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감상하는 이제 감상자 입장에서 항상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또는 표현을 읽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인간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인간과 관련돼 있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동하는 방식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려고 이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피에르 위그의 작품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표제를 객체의 자율성, 인간 없이 작동하는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 이제 등장한 것이 뭐 불과 이제 뭐 몇만 년 또는 이제 몇백만 년밖에 이제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5,000년, 뭐 6,000년밖에 이제 되지 않는데, 자, 이제 그런 우주에서 가장 이제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이끌어온 가장 핵심적인 그 주체 개념으로서 이제 항상 그 인문학이든지 아니면 예술이 이제 그런 틀들을 유지했다라면, 자, 이제는 예술이 지향해야 될 것들이 인간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자, 이제 언틸드라고 하는 작품, 이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작품이 제시된 건데, 이게 이제 2012년 독일에 있는 카셀 도쿠멘타 13에서 이제 처음 설치된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현대 예술가 중에 하나인 피에르 이제, 위그가, 지금 이제 설치 작품으로서 이제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그림 보고 계시죠? 자, 이게 이제 단적으로, 세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여성의 누드가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을 이제 표현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자, 인체가 실제적으로는 아름다운 어떤 회색이든지 아니면 분홍색이든지 아니면 이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색깔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회색 물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대리석이나 인간이나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859년에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등장하면서 가장 센세이션을 했다는 거는 인간 니네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원숭이라고 하는 거죠. 유인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1859년에 나왔던 이제 종의 기원, 다윈의 이론의 각색 핵심적인 거예요. 인간은 뭐 신의 자손, 뭐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폭로했던 이제 작품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 그 밑에 있는 돌의 색깔, 대리석의 색깔, 아스팔트의 색깔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크게 어떤 돌출적인 특징들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머리 부분인데, 자, 머리 부분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크고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에 여왕벌이 살고 있는 벌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수천 마리의 벌들이 이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두뇌나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게 크게 어떤 특정한 힘을 갖거나 아니면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예 폭로하는 거죠. 그냥 여왕벌이 살고 있는 벌집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조각이 미술관 내부가 아니라 이제 야외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자, 거기서 이제 직접 여기도 보시면 직접 이제 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거 보면 식물이나 곤충, 기후 또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또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자,
자, 이런 어떤 단적인 면이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핵심적인 이제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요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이렇게 구성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중심성 해체이죠. 우리가 이제 고전 누드 조각에서는 특별히 이제 인간의 나체의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미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재론적으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들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이제 그 신체의 구조는 뭐 우리가 이제 팔등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아름다움, 황금 비율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여성의 몸은 뭐예요? 곤충의 서식지죠. 실질적으로 아름다움을 담지하고 있는 숭고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벌이나 개미나 지느러미나 뭐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생태 공간, 서식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이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두뇌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론적인 그런 것과 또 그 미시적인 어떤 세계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신과 또 동물들을 이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고귀한 어떤 존재에서 단순하게 여기서는 이제 곤충이 서식하는 뭐 어떤 이제 뭐 개미라든지 아니면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을 까고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인베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그 그냥 공간적인 장소, 공용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더 이상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생태적 노드라고 하는 건 연결끈들을 이야기하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독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동물도, 다른 식물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생태적인 것들도 그냥 지나가는, 거쳐가는 하나의 거점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비인간 행위자와 생태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벌들은 단순하게 이제 장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품을 변화시키는 행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벌들이 계속해서 이제 쪼아대면서 아니면 지나가면서 그 작품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생태 활동들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독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지난번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가 37조 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이 세포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미생물이 존재해요. 39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반절은 인간의 세포, 반절은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없으면 인간의 세포들이 분화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독보적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지만 다른 생태계의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세포가 변하면서 성장하고 그 단백질이 합성을 통해서 뭔가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이런 것들 이것들을 해주는 게 뭐냐? 인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미생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작품은 이제 고정된 오브제가 아니라 고정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건 이제 과정과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체라고 하는 거, 뭔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인간성을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조각의 탈완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붕괴되고 변형되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요. 자, 우리가 뭐 다비드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밀로의 비너스든지 이런 것도 막 천년, 뭐 만년 뭐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이제 그게 전통적인 조각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아름다움을 고정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이제 존재자로 이제 그것을 완결시키려고 하는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면 자, 이 이제 조각 작품은 자, 시간이 가면 언제든지 붕괴되고 변형되고 소멸되고 마모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생태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닫혀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마치 이제 신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고전적인 작품들을 보면 밀레 이제 비너스도 마찬가지고 다비드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상화된 형태의 이제 남성성 또 이상화된 형태의 여성성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 이제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작품들은 언제든지 붕괴, 소멸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네 번째는 자연과 인공,
아트팩트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좀 의문시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 조각인 콘크리트 인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 생물, 이 벌과 식물이 이제 이 작품에서 보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죠. 동시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연과 문화, 그다음에 생명과 비생명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영역들이 여기서는 이제 무의미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뭐 삼인적 실제론, 신유물론, 객체지학 존재론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유물론이고, 그러니까 신유물론은 이제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삼인적 실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객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인간의 사유나 이성을 넘어서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불과 몇만 년밖에 이제 되지 않는데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존재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를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이제 그 모습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작품들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이나 해석 이전,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또 인간이 사라진 이후에도 자연이라고 하는 거, 객체라고 하는 거, 또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작품들의 키포인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인간의 눈이나 눈코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물과 동물, 환경들이 자, 인간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이제 이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해요. 뭔가 가치를 보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작가들은 예술, 뭐 그게 시나 소설이나 뭐 조각이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 작품 중에 뭔가 이제 그 안에 의미를 넣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초월적인 것이 됐든 뭐 추상이 됐든 비거상이 됐든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거기 안에 이제 메시지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현대 예술에서는 사라진다. 오히려 여기서는 존재들이 만드는 장이 된다. 존재자들의 장, 만남의 공간이 되는 거죠. 만남의 광장. 고스포스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카풀하기 위해서 만나는 어떤 광장인데, 그게 바로 이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 가치,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들은 작가나 관객이 독점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벌의 특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 또는 이제 날씨들, 뭐 시간 속 이런 것에 의해서 분산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할. 그러니까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의미는 계속 흩어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건데,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쿠션 같은 거 보면 쿠션에 뭔가 이제 뭐 단추라든지 아니면 실을 뽑아놓지 않으면 쿠션에 있는 그 솜들이 계속 움직여요. 자, 이게 이제 미끄러진 상태예요. 뭔가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쿠션은 뭐 이렇게 이제 흔들면 이제 사각형이 됐다가 또 그게 이제 원의 모양이 들으면 원이 됐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현대 예술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의미의 분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읽어지는 게 지금 탈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가 없다, 진리는 계속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Afterlife Ahead인데, 자, 이건 생명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2011년에 이제 나온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생명, 비생명,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기술, 이제 인간, 비인간의 경계를 하나의 그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19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에서 발표되었고, 이제 비엔날레 굉장히 유명한 비엔날레들이 많은데 베니스 비엔날레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꼭 베니스 가시면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앞에 뭔가 이상한 상들이 이제 있는데 베니스 비엔날레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작품의 이제 구성은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아쿠아리움이었어요. 수족관인데 거기 내부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조류, 또 박테리아, 인간세포, 인공물질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센서 알고리즘이 이제 수온이나 화학 조성, 이제 빛을 이제 조절하지만 그 결과,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자라고 있는 조류나 박테리아, 인간세포나 인공물질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진행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 또 모양 이것들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제 한 단면만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제 이것들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시라고 하면 X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이제 그건 항상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자, 이 안에 이제 조류라든지 박테리아, 인간세포, 인공물질들 어떤 방식들로 이제 그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철학적인 개념들이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삶의 개념이 직선적 생명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생명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탄생, 성장, 죽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불교는 계속해서 윤회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양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면 일단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보한다, 직선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타파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왜냐하면 이제 생명은 끝난 뒤에도 계속 다른 물질로 또 다른 기술 조건 속에서 재조합되고 재생산되고 재배치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이고 유동하고 부동하고 있는 떠다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모든 생물들도 모든 존재들도 다 그렇게 창조, 타락, 구속 뭐 이런 방식들로 또 탄생, 성장, 죽음으로 이제 끝날 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치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이나 센서가 개입해서 계속해서 이제 작동이나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자, 생태계는 이런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조작하고 아무리 이제 통제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자력 뭐 전공한 사람들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중에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체르노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 조작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통제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연, 세계, 이거는 이제 인간의 그 소나기에서 놀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소나기에 놀고 있는 손오공처럼 뭐가 우리가 뭔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여기서는 이제 창조자가 아니라 조건 설정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사변적 실전을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용어 중에 바로 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위드드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해서 모든 거를 조작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자연을 보고 정말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후퇴해야 돼요. 인간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인간이 느끼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뇌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불과한데, 그건 자연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연을 반영하고 있지 않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술작품의 탈완결성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그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술은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사건일 뿐이지 어떤 고정된 오브제가 아니다. 고정된 객체든지 고정된 어떤 사물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실패나 오염이나 죽음이나 변형, 뭐 사라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참여, 뭐 안가주망, 또 퍼포먼스, 뭐 이벤트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참여해서 뭐 연극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오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작품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좀 거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 뭐 인공물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의미에서 이벤트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게 이제 작품의 전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속체라는 거죠. 세계는 연속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실질적으로 카메라 스틸컷처럼 장면 A, B, C, D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이죠. 자, 그런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동영상이에요.
필름처럼 쭉 돌아가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나눠가지고 시간 t에서 또 시간 t1에서 시간 t2에서 시간 t3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 나눠지는가.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가. 항상 이제 분석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연은 이 연속체로서, 실질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로 넘어가선 아니카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람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과학연구, 생물학, 뭐, 향수 제조 기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맥락, 정치적 이슈들을 좀 선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독자적인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분도 이제 굉장히 그 독특한 형태의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뭐, 노예꽃 같은 거 작품을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비인간적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제 인간만 중시해 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독교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물질의 자율성, 신유물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에이전트로서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꼭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꼭 인간만 또는 이제 우리 유기체만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이제 그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명성들을 내포한다 또는 이제 그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 반투명 캡슐, 뭐, 꽃이라든지 기관, 뭐, 세포를 연상시키는 것들이 이제 공중에 메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공간, 이제 벽돌과 철골 구조가 이제 대비되는 이제 유기적 생물학적 형태들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뭐 보이진 않지만 조명이든지 공기의 흐름 또 냄새, 습도 이런 어떤 이제 비시각적 요소가 결합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극을 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단순한 이제 조형물들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환경 시스템, 에코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생명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꼬치 같은 거, 기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게 이제 생명인가 아니면 이제 기계인가 아니면 이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철학적 이제 물음이죠. 자, 우리는 이제 완성된 형태를 이제 생명으로 이제 간주하기 쉬운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정 단계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수정에서 이제 분화되는 어떤 단계, 뭐 착상되어 있는 단계, 자 이런 것들까지도 생명으로 포함시켜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어떤 모습 이제 물음들이 이제 정의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낙태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몇 주까지 인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제 인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게 이제 12주나 13주 지금 우리나라는 12주까지만 이제 돼 있는데 그럼 12주 하루 지난 건 이제 생명을 보고 12주에서 하루 모자라는 건 또 생명을 보지 않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자, 무엇이 생명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유기체들 보면 그냥 이런 대량 생산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식 기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식 세포들이 끊임없이 이제 세포 분할을 하면서 계속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보면 이제 어떤 기계적인 장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계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 일정한 이제 생명의 현상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물학에서 생물이 무엇인지 정의를 못 해요. 생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워낙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종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뭘로 이제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제 뭐 과학자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아니카이는 이제 생명을 단순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기체 개념, 생식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개체들을 생산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기체 개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과정, 조건, 환경으로 이제 재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 내에서는 이제 탈인간주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인간주의 작품은 이제 인간이 예술을 할 때 주로 이제 시각을 굉장히 중시해왔죠.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각이든지 효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시각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제 예술이 이 시각 중심주의,
저기 이제 이걸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냄새라든지 박테리아, 뭐 화학물질을 이제 이거를 이제 포함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 망막 중심주의적인 형태의 예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생물이든지 인공지능, 뭐 물질 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의 이제 지각 방식, 그러니까 예술의, 감상 방식을 단순하게 시각, 망막 예술에서 벗어나서 더 확대된 형태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는 이제 하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인공지능도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를 또 나눠 놓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포스트 휴먼 또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이 포스트 휴먼이나 트랜스 휴먼은 말 그 자체로 기계와 이제 인간이 결합되는 이제 방식이죠. 지금 이제 뭐 CES에서 이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 로봇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그 뉴스 한번 보세요. 옛날의 로봇이 아니에요. 옛날의 로봇. 거의 이제 사람과 비슷한 형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로봇은 너무 이제 여자같이 걸으니까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옷을 벗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그 정도까지로 이제 유사성을 이제 띠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로봇이 이제 인간과 유사해지는 과정이 이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의 핵심이고 또 이제 인간이 뭐라 보청기를 달듯이 인간의 이제 신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로봇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의족이나 의수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사이보그화되는 어떤 과정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기술과 생물이 결합되는 형태로 트랜스휴먼이나 포스트휴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험실 장치 같기도 하고 이제 인공 자궁이나 배양 캡슐 같기도 하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이나 인공 또 생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왔던 이제 이런 시도들이 완전히 동시대에서는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죠. 삼신할머니가 또 이제 신이 또 이제 뭐 모이라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이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실험실에서 의대 실험실에서 이런 어떤 이제 인공 수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과 비인간, 또 생물과 기계, 자연과 인공 이제 나누었던 이제 이분법들이 무너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뭐 사변적 실제론, 그 다음에 이제 신유물론, 그 다음에 이제 탈인간적 중심론, 자, 이런 어떤 과정, 이런 어떤 철학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더 이상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의식,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물질은 그 자체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질은 더 이상 수동적 대상들이 아니라 스스로 행위하는 행위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은 더 이상 이제 이 인간의 어떤 감정, 이 어떤 미학적 감정, 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어떤 비인간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실질적인 새로운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다루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 현대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작품도 보시면 이제 뭐 우주선처럼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21년에 테이트 모던 이제 그 박물관에서 전시가 됐던 것들인데, 자, 여기도 이제 비인간가 이제 인간을 엮어 놓은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또 기계 생명, 미생물, 이제 감각,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가면서 미래에는 어떤 것이 생명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생명, 미래의 어떤 존재들에 대한 책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1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1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이 등장한 게 25만 년 전, 뭐 호모사피엔스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25만 년 전인데 이제 뭐 인간이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죠. 뭐 공룡이 살던 시대에 이제 없었고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 이제 새롭게 출현한 게 인간인데 그러면 이제 인간도 이제 유효 기간이 있겠죠. 지금 이제 인간이 영원할 것처럼 이제 생각하지만 이 진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따라간다라면 인간도 이제 어느 순간 멸종될 가능성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진화 역사를 살아보면 이제 수많은 종들이 다 멸종됐어요. 그런 과정들을 지킨다면 이제 뭐 인간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보할 것인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이제 미래가 되면 인간이 사라진 인간이 없어진 아니면 인간이 변형된 형태의 어떤 존재들이 드러날 겁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도 In Love with the World, 세상과의 사랑 속에서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작품의 외형들을 보시면 이제 전 시장을 부유하고 있는 거대한 기계 생명체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아니카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기계와 인간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트랜스휴머니든지 포스트휴머니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되든 아니면 이제 인간이 로봇이 되든 이 두 가지 과정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앞으로 이제 30년 뒤에 50년 뒤에 이제 일어날 사건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 생명체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 세대는 은하철도 999 아시죠? 은하철도 또 철이가 이제 기계 몸을 갖기 위해서 안드로메다로 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걸 거부하고 돌아오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면 뭐 인공 심장, 뭐 인공 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00년, 200년 사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계적 생명체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뭐죠? 이게 뭐 해파리 같이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작가는 이를 아니카이는 이제 에어로브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어로브. 이제 호기성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에어로브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생물로 호기성 생물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들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세포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인간, 동물, 일부 박테리아, 곰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인간이 이제 발전하게 됐을 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산소 베이스예요. 산소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존재이긴 한데,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특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한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생명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유사한 인간종이 이제 등장한다고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에어로브는 미래의 인간이죠. 해파리나 세포, 우주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알고리즘, 센서, AI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든지 아니면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작품 전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또 공간의 미생물, 박테리아, 뭐 냄새, 후각이 이제, 4D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작품을 이제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인 물음들을 이제 이야기해보면,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충분히 기계, 비인간 존재에게도 확장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능이나 감정은 이제 인간적인가,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 이제 윤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어로브는 이제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환경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제 준생명체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건 이제 반휴머니즘적이죠. 인간 중심성, 이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해체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머리 위를 떠다니고 있는 존재들은 인간을 응시하지도 않고 인간을 설명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러 종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이제 종들이 서로 출현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아니카이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소금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각 중심주의가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냄새, 또 촉각,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언어화 시킬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기억이나 감정에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잃어버린 시간에 나오는 이제 그 마들렌처럼 그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해서 인간이 시각이나 아니면 이제 이성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인식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출발점인데, 그런 것들 말고 다른 형태의 세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망막 예술을 떠나서 다른 형태의 이제 감각, 지각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계가 점점 생물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물과 기계의 연속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더 이상 생물과 더 이상 기계를 나누어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뭐 2000년대 뭐 초반에 이제 나온 작품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CES 나온 로봇들 보면서 많이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타이틀을 현대에서 만든 그 로봇들 다이나믹스인가 뭐죠? 뭔 다이나믹스인가? 거기 보니까 타이틀이 금속노조라고 나오더라고요. 금속노조. 이제 이게 이제 3년 뒤에 양산이 들어가면 현대 자동차에 투입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보여줬던 마찬가지로 뭐 지금 50km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제 조립하는 공정에도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인간이 했던 일들은 이제 전부 다 로봇들이 이제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의사라든지 변호사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굳이 이제 전공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로봇들이 너무 이제 인간처럼 훨씬 더 이제 더 정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역으로 인간도 또 이제 생물도 점차 기계처럼 조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애들이 챗 GPT를 많이 쓰니까 애들 레포트 보면 글쓰기 방식이 다 기계식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감수성, 뭐 예술적 이런 어떤 속성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인간이 기계가 되는, 기계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 방식으로 연산하는 어떤 작용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이브리드 생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바이오스피어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더 이상 이제 인간과 자연과 기술, 유기체, 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유효하지 않고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그 아바타 영화하고 똑같죠. 거기에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동시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이런 세계, 거기서 이제 A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생명권이에요. 하이브리드 바이오스피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신유물론, 사변적 실제론, 포스트 휴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세계를 구획하거나 아니면 배치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뭔가 창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1페이지에 이제 가브리엘이 허구의 철학을 왜 읽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극단적 상대주의를 벗어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모든 게 다 허구다, 모든 게 다 구성된 것이다, 이제 구성주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쪽이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또 과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과학적 실제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실제론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허구다라고 하는 것,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회의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만이 실제다라고 하는 과학적 실제주의, 이 둘 사이에서 이 허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과학적 실제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성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구를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냥 가짜, 그 다음에 이제 뭐 망상, 아니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만 이제 인정을 해왔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허구가 가지고 있는 인과성, 또 허구가 가지고 있는 실제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과학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과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편파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허구는 전부 다 이제 거짓이고, 허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또 제거해야 될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데, 주장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이 실제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허구적 대상,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허구적 대상들과 이제 관련해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허구적 실제론, 있다고 그러면 허구적 실제론, 이제 없다고 그러면 이제 허구적 비실제론이라고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드린 이제 유인물 7페이지 보시면 퀴즈가 있어요. 퀴즈.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것만 좀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고 넘어가 보죠. 자, 퀴즈 1. 허구적 비실제론, 허구적 인물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주장하는가? 간단하죠. 허구적 인물은 없는 거예요. 허구적 인물은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과학적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허구적, 예를 들어서 그레첸이라든지 뭐 페가수스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퀴즈, 허구적 실제론은 허구적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허구적 생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추상적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 존재,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머슨이 이야기했던 이제 내용들인데, 토머슨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 추상적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상상적 질서와 이제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이제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파이 값도 그렇고 집합도 마찬가지고, 뭐 기하학적 대상들,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거, 삼각형, 뭐 그다음에 가능세계, 명제, 유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이걸 이제 현상학에서는 생활세계라고 그러는데, 생활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추상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1983년에 이제 계속 실험을 해서 인간에게는 그런 뭐 오른팔을 올려야 될지 왼팔을 올려야 될지 그것들이 이미 우리 뇌 속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따르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에 있어서 어떤 행동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착각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제 도덕적인 의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추상적 존재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토머슨이 이야기했던 허구라고 하는 것이 이 추상적 형태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마이논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마이논은 이제 이런 이제 그 허구들이 추상적 존재,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이제 비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와는 다른 형태의 존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비존재는 비실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항상 실존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 데카르트는 그거를 물질과 사고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과 사고는 이제 이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어떤 연장성을 갖든지, 아니면 이제 신이나 이제 천사나 영혼처럼 저런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이제 실존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농은, 자, 여기서 이제 존재는 이런 실존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어떤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엔티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걸 이제 객체, 대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존과는 다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허구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퀴즈 4번 보시면 토마슨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기서 이제 작가와 독자, 문화적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된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이논은 원래부터 있는 거죠. 원래부터 있고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그게 밝혀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 5번 보시면 마이논과 토머슨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것은, 마이논은 오타인데, 자, 비존재 대상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비실존, 하지만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존재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토마스는 이것이
존재하는데 그게 추상적 사물로서 실존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이건 게임의 형식으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독자와 작가가 허구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써 어떤 특정한 규칙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특정한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지칭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허구에 대해서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시 대상은 아니다. 단순하게 이제 언어적인 놀이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천둥이, 그러니까 천둥 소리는 연극에서 나오는 이제 천둥 소리는 진짜 천둥이 아닌 것처럼 소설 속 문장은 진짜 주장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구 문장에서는 진리값이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허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상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참과 거짓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던 이제 내용들이고, 이제 문단제 4로 넘어가시면, 자, 이로써 이제 통상적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살짝 언급한 셈인데, 그 스펙트럼은 이제 일련의 가짜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제 내용들은 다 가짜 문제였다. 그 문제의 부조리성의 유래한 원천은 이제 꾸며낸 거, 픽티프하고, 그 다음에 허구적 대상, 픽셔널 대상의 융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픽티프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픽셔널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섞어 버려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제 가짜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꾸며낸 대상이란 없는 대상들이다. 사람들이 상상할 뿐 없는 대상들이다. 반면에 이제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묘사 모드 안에서 또는 이제 더 일반적으로 예술적 묘사 안에서 이 다루어지는 대상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난점이 발생한다. 실존하지 않는 놈과 관련을 맺는 담론이나 묘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치세요. 허구적 대상은 문학적 묘사와 모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예술적인 묘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 픽티프는 사람들이 상상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상에 이제 가깝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유인물 9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시면, 자, 철학자들이 이제 허구란 무엇인가, 허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브리엘이 산뜻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픽티프라고 하는 것과 픽셔널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이제 이 픽티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된 것이에요. 상상된 것이고 가상된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상 속의 친구라든지 내가 꿈에는 거짓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착각 속 인물, 이제 서론에서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를 내가 떠올리는 거, 이것들을 또 이제 전부 다 이 픽티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핵심적으로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시공간 속에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0페이지 픽셔널을 보면, 자, 이거는 문학이나 예술에서 만들어 놓은 허구적 인물이나 허구적 대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 속에서 등장하는 표현 양식, 표현 방식 또는 이제 표현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소설이나 영화, 그림, 연극에서 현실과 연달아서 다뤄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레첸이 독일 어디에 살고 있다, 또는 이제 셜록 홈즈가 런던 뭐 19번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상상 속의 대상인데 그 상상 속의 대상의 일부가 실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황과 서로 연동되어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픽셔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사는 이제 이야기죠.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을 담론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의 구조라든지 언어의 표현 양식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의미장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학적인 의미장, 예술적인 의미장에서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우리 세계는 없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레첸은
그 파우스트의 소설이라고 하는 의미장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미장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의미장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의미장에 영향을 미쳐요,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세계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지금 가브리엘은 픽셔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픽셔널이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레몬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 입에 침이 고여요. 그러니까 상상한 거죠. 레몬을 떠올리는 건 상상인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레몬이 있느냐? 레몬은 없죠. 근데 레몬이 없는데 그게 우리의 지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뱀이나 이제 코끼리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죠. 뱀을 생각하면 바로 막 몸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혐오감이 생기는 거. 근데 상상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아시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뭐 갈증이 해소가 되는 전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단순하게 상상으로만 끝나는 것은 픽티프고, 자, 그것들이 또 다른 의미장에 있는데 그 의미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의미장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는, 자, 이런 것들은 자, 픽셔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들이 대부분 다 문학적인 예술적인 대상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호구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이제 철학자들이 자, 이런 것들을 섞어버렸다. 그래서 픽티프하고 픽셔널하고 이제 섞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명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난점들, 허구가 진짜 있어? 아니면 허구에 대해서 우리가 참이나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이비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2500년 동안 이제 내려왔던 이 허구 존재론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4번 문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5번에 넘어가서는 이제 이 허구적 대상들과 이제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영미 분석 철학에서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혼란과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애당초 논의를 꾸며낸 대상들의 국한함으로써 허구 이론이라는 시면을 우회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 허구 이론이 이제 너무나 뭔가 방대하고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혼란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에 대답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른바 이제 꾸며낸 대상과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이제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꾸며낸 대상은 상상된 이제 놈인 반면 몇몇 실존하지 않은 대상은 상상조차 되지 않은 놈이다라고 이제 대답한다라면 상상과 비실존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상상력 이론을 이제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것이 현재 이른바 분석적 또는 분석철학적 존재론에서 흔히 이제 미해결로 남는 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유인물로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자, 이제 허구성 이론, 이제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이론이 이제 허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난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난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참과 거짓과 관련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실존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난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아주 논의를 축소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픽셔널이 아니라 이제 픽티프라고 하는 것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제 픽티프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상상하는 것들인데,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제 이론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픽셔널을 이야기한 거는 이 가브리엘의 굉장히 독특한 그 성과물이에요. 제가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픽티프하고 픽셔널을 나누는 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브리엘의 천재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허구는 우리가 상상한 것이고, 뭐 그게 예술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뭐 이야기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지 상상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이제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실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걸 허구적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든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든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뭐 둥근 사각형, 존재하지 않는 어떤 임의의 물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다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같지만 우리는 이제 셜록 홈즈에 대해서는 자, 의미 있는 담론을 펼칠 수 있지만 둥근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셜록 홈즈는 이게 이제 픽셔널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담론,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실제성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데, 자, 둥근 사각형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차이들을 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왜 똑같이 상상했는데 셜록 홈즈는 의미나 가치를 갖게 되는 반면 둥근 사각형은 갖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메커니즘을 거쳤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철학적인 이제 유의미한 진술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상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 천사, 존재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신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이 있다 없다와 관련해서 제3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일까? 뭐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진짜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해서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인지. 근데 이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우리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죠. 신도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을 생각해 보면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이 출발점인가 아니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200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치고받는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상상만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걸리는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가능한 답이 제시될 수 있는데, 허구적 대상은 상상된 대상이고 비실존적인 대상은 아예 이제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상과 비실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상상된 것은 왜 어떤 특별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리적 상태인가?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아니면 이제 존재론적인 함의를 갖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픽셔널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 상상 중에 어떤 것들은 존재론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그 상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심리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아지랭이처럼 사막의 이제 그런 어떤 기루처럼 그런 어떤 단순하게 아무런 어떤 실존적인 것들을 결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고 존재론적인 함의를 가지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상상될 수 있다, 상상될 수 없다만 가지고는 이제 판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이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만 그게 이제 비실존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비실존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 속에 없는데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 레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이제 비실존인데, 그럼 이제 그 비실존과 레몬을 생각할 때 그 비실존과 실제 이제 레몬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비실존, 이거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것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허구적 대상들이,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구적 대상이 완전히 없는 비실존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고 뭔가 이제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일정한 형태의 이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분석 철학에서는 이런 어떤 존재론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픽티프하고 픽셔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픽셔널이나 픽티프나 모두 다 그냥 상상의 산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픽셔널처럼 이거 중간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제 비실존, 비존재 이런 것들과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상태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석 철학이 이런 어떤 이제 개념적 곤란을 겪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6번째 문단인데, 이제 캔들 월턴의 이제 마치 뭐뭐처럼 SIF라고 하는 이제 모드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문단이 기니까 뭐 그냥 유인물로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허구적 대상의 지시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전략적 방식으로 쓰는데 캔들 월턴이 제시하고 있는 SIF라고 하는, 독일어는 이제 알소프라고 하는 이제 이론인데, 자, 이것도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켄달 월트는 우리가 이제 허구를 이제 이야기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존재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그래서 이제 SIF라고 쓰는 거죠. 그런 이제 설명이 이 픽셔널적인 방식의 존재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이제 루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대 위의 배우는 자, 실제 배우지만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메피스토펠레스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이제 그 배우죠. 구스타프 그린트겐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배우를 보지만 이 사람이 그린트겐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물은 그린트겐스인데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이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픽셔널적인 이 허구적 대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그러면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것과 이 메피스토펠레스를 연기하고 있는 그 작가 그 배우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실제를 가리킨다. 12페이지 보시면, 자, 메피스토펠레스가 실제로, 구스타프 그린트겐스라고 하는 배우를 가리키고 있고, 자, 우리는 이제 그가 그 배우를 보지 않고, 자, 메피스토펠레스인 것처럼 이제 상상을 한다라면, 자, 우리가 이제 허구적 대상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거를 지금 그 역할을 구현하고 있는 그린트겐스를 실제 인물에게 지금 성립하기 때문에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대상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그린트겐스를 마치 실제적인 대상으로 연결시킨다라면 여기서는 허구적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애들 중에 그 누구죠? 탤런트 왕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죠? 최수종. 최수종이 뭐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왕 하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걔네를 보면서 뭐 누구 왕이다, 누구 왕이다 이제 계속 이제 헷갈리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신라의 어떤 왕을 떠올릴 때 아니면 이제 고구려의 이제 뭐 어떤 왕을 광개토 대왕을 이제 떠올릴 때 그 배우를 보고서 만일 그 배우가 그런 어떤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광개토 대왕 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신라의 이제 어떤 이제 어떤 그 뭐 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허구적 대상들이 자, 이런 어떤 배우들에게 녹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인 위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자, 우리는 자, 메피스토펠레스가 유혹자다. 자, 메피스토펠레스의 역할을 그린트겐스가 이야기했다, 연기했다라고 하는 어떤 진술이 이것도 참이나 거짓으로 확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자, 허구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켄들 월트는 허구적인 대상이 있고 그 허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허구적 대상을 연기하고 있는, 아니면 허구적 대상을 대리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 대상과 관련해서 마치 그것이 실제적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허구적 대상이 거기에 반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한계들이 논리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반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그 대상이 허구적 대상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 대상을 보면서 떠올리게 된다면 그건 허구적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질적 대상인 거지. 왜냐하면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가 허구적 대상을 먹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메피스토펠레스가 유혹자고
그 역할을 그룬트겐스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장을 이야기할 때 이 문장들이 참이나 거짓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 대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알소프 전략의 한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가브리엘은 이제 알소프 이론이 마치 뭐뭐이라고 하는 이론이 허구적 대상의 지시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실제를 지시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서 아무것도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문단과 이제 또 관련해서 그 조디 아준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거를 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이론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죠. 뭐 문장은 되게 어렵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참되다라고, 그러니까 뭐, X는 참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X는 참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제 철학적인 함의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논박을 하고 있어요. 자, 유인물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문장을 자연스럽게 참이라고 주장한다. 참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파우스트는 멤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파우스트와 멤피스토펠레스는 실존하지 않는 허구적 인물이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장은 무엇에 대해서 참인가? 참이라면 무엇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과 의미론에서 생기는 이제 고전적 딜레마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아준이가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지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하나는 실제하는 대상에 대한 이제 지시고, 다른 이제 지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파우스트는 실존하지는 않지만, 자, 우리는 이제 그에게 어떤 방식의 지시를 하고 있고, 자,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허구에 대해서도 참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준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허구를 살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월트는 이것이 뭔가 연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그런 방식대로 이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하는 사물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허구적 대상인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아준이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실질적인 대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비실존적인 대상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지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방식과 관련해서 가브리엘은 이제 비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임시 방편적인 이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시는 하지만 이제 그 지시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설명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준이는 허구적 지시도 있다라고만 이제 던져놓고 있고, 그게 어떤 방식들로 이루어지는지 이론적인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임시 수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판은 이 허구적 지시를 하게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개념과 이게는 상충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는 이제 F, 다시 말하면 이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이제 진술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자, 뭐는 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P는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P는 이다라고 하는 것과 자동으로 이제 연계가 되죠. 자, 이걸 이제 진리 조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신념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신념을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참과 거짓으로 나눴을 때 참인 신념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참인 신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진리다라고 받아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진술로 표현할 때는 뭔가 X는 참이다 또는 이제 P는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동시에 P이다 아니면 X이다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걸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개가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가 참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말을 하면 그대로 P가 성립한다, P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F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내가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자동적으로 F-처럼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와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참이다라고 하는 진술은 자동적으로 진리 조건에 의해서 자,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문학적인 작품 속에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작품 속에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게 참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마치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존재론적 부담. 얘기하고 존재론적 개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를 참이다라고 인정하면 F-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허구적인 대상에 대한 특수한 지시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준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리 이론에 대립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존재론적인 개입에 의해서 존재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준이의 주장은 과연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언어 규칙인 것처럼 존재론적인 것과는 관련 없이 언어적인 규칙, 언어적인 게임으로 이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세계에 대한 대응으로 볼 것인가, 또 허구에 대해서 이 참되게 말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약속,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사실, 존재론적 개입 없이 이제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아준이가 이야기했던 것들과 다 반대되는 그런 어떤 결론들을 이제 함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캔들 월턴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이제 조디 아준이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대상과는 다른 허구적인 대상을 지금 살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다 분석 철학자들이 지금 시도했던 것들이죠. 자, 그래서 마치 실제적인 대상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 허구적 대상들을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방식과, 또는 이제 허구적 대상들을 그냥 그 자체로 지시가 가능하다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떠올렸을 때, 자, 이 두 가지 방식들이 전부 다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 실패하는 이제 원인들은 아까 이제 월튼의 주장에서 보면, 만일 이제 그 실제적인 대상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제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허구적 대상들이 연동되어서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참 거짓이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준이의 이 지시와 관련해서 지시가 실질적 대상에 대한 지시도 있고, 이건 이제 진짜 지시죠. 근데 또 지시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시도 있는데, 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시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소설에서 나오는 참과 거짓의 문제를 실제 세계에서 마치 참과 거짓인 것처럼 이야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진리가 이 존재론적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계나 사람들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상대화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적 규칙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어떤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나머지는 좀 이제 너무 논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책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의문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4페이지 5번 보시면 이제 왜 이것이 이제 문제인가, 이 두 사람의 주장들이 보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존하지 않는데도 사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이다라고 하는 주장, 그러니까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참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허구에 대한 참 진술은 사실 참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튼도 마찬가지고 아준이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허구적
대상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살려보려고 노력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나오는 어떤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기적이나 뭔가 이야기적인 어떤 서술들이 정말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뭐 예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이라든지 아니면 신화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설명들인데, 가브리엘이 이걸 반대해요. 가브리엘은 이제 왜 이걸 반대하냐면 의미장이 달라요. 의미장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파우스트의 이야기, 이거는 예수의 의미장 아니면 파우스트의 의미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사실인 거지. 자, 그 사실, 물론 이제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그런 세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미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내에서 참이 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이제 역할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의미장들이 있고, 그 여러 의미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그 의미장에서는 유의미하고 그 의미장에서 참과 거짓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장들을 끌어와서 우리 세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세계가 가장 근본적인 세계거나, 우리 세계가 가장 대표적인 세계거나, 우리 세계가 가장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마치 우리 세계에서 넣어서 조합을 시키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헷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방식들로 해서 계속 이제 혼란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82페이지, 83페이지도 나오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83페이지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차머스도 그 허구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하지만, 이 허구적 실제론을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의미장 존재론이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자, 이 사람도 지금 헷갈리는 것들이 허구적 대상들을 우리 세계에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끌어와서 우리 세계에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것처럼, 옛날에 프랑스 왕이라고 하는 것이 파리에 여행한다라고 하는 방식들이 우리 세계에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문제들이 상충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사변적 실제도 마찬가지, 신유물도 마찬가지고 단일 세계를 상정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근데 가브리엘은 단일 세계가 아니에요. 세계는 없어요. 의미장의 세계만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계들이 있고, 그 다양한 형태의 세계는 서로 격리되어 있다, 서로 고립되어 있다, 서로 다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약간씩 겹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장의 세계, 다른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충돌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그 문단에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